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에서 영화 공부하고 돌아온 언니의 비디오 대여 좀 오픈하는 날 영화마을입니다. 영화마을 네 번째 에피소드 업로드일이 발렌타인데이네요. 2월 14일. 여기는 발렌타인데이를 되게 크게 셀러브레이트 해서 지하철에 1, 2, 3호선 같은 경우는 역 표시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빨간색 하트로 바꿔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또 진지하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뉴욕 서브웨이입니다. 저는 사실 사랑에 대한 영화는 세상에서 홍상수보다 잘 찍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홍상수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으시지만 홍상수를 개인적으로는 사랑의 악마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는 홍상수의 오키의 영화에 나왔던 대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문성근이 송 교수 역할로 나오고 오키가 정유미 배우에게 치는 대사죠. 사랑 절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정말로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딱 버텨봐. 그래도 넌 뭔가 사랑하고 있을걸? 저는 이 대사가 참 통찰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게 이성이 아니어도 되니까 사랑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에피소드 제목은 올드 앤 푸어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아마 제 상황을 이렇게 짧은 네 글자로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올드 앤 푸어 5글자네요. 5글자로 딱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따뜻한 집에서 살고 삼시세끼 챙겨 먹을 수 있고 뭐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뭐 이제 진짜 푸어라고 하면 과장이겠죠.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은 이제 학비랑 이것저것 생활비에 다 써가고 있고, 앞으로도 고정 수입이 딱히 없는 삶이 예상되기 때문에 푸어한 미래는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것 같다는 말이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 같네요. 역설적인 그런 느낌. 확정인데 불확실한 확정. 그런데 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게, 이상하게 돈이 다 떨어져 갈 때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업 제안이 와요. 제가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었으니까 경쟁 PT 같은 거에 아이디어를 함께 내는 실장님 같은 역할로 참여를 하는 거죠.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돈을 받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사실 광고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 광고회사로부터 10,000km가 넘는 떨어진 곳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돈 때문에 또 그 광고를 하겠냐는 제안을 수락하고 힘들어하면서 또 꾸역꾸역 광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회사를 안 다녀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만서도, 역시나 광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정말 힘든 작업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성과 능력이 광고에 전부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난 10년 동안 한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광고가 이제 힘든 이유는 일단 자유도가 너무 없어요. 뭔가를 얘기해야 하거나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약이 정말 많고,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회사를 떠올리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되게 항상 새로워야 되고 혁신적이어야 되고 앞서 나간다는 그런 쨍한 느낌을 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회사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회사에선 절대 안 할 것 같은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이 회사가 그동안 가져온 톤에 맞는 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번 캠페인마다 뭔가 홍보하고 싶은 상품이 있다거나 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또 그것도 그 와중에 잘 담아내야 되고, 뭐 타겟도 고려해야 되고, 어떤 매체로 나갈 건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요즘에는 뭐 세로형 뭐 디지털 이상한 거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취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결국 그 클라이언트가 키맨인 경우에는 경쟁 PT에서 그런 분들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또 그냥 경쟁 PT를 이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말 그대로 경쟁 PT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경쟁이란 말이 이렇게 대놓고 들어가 있으니까 경쟁을 해서 일을 따오는 시스템이니까 정말 경쟁적이죠.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너무 촉박해서 이게 왜 그랬냐면 구정 연휴를 끼는 바람에 구정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아이디어를 이제 내놓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예쁘게 영상도 만들고 키노트 덱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중간에 연휴 5일인가요? 가 통으로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그 전에 다 끝내야 된다는 그 압박 때문에 정말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라 하면 제가 신입사원 때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더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야생적이어서 영상 업체도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다 구정에 나오고 저도 구정 연휴에 막 편집실 가서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협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칼같이 연휴에 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영상 업체가 구정 연휴에 쉬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전부 어떤 영상을 만들 건지 회의를 구정 전에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영상을 만드는지 좀 궁금해 하실 분이 혹시 있을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간이 영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아이디어로 어떠어떠한 광고를 만들겠습니다를 클라이언트한테 미리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스토리보드 정도로 사진 여러 개 붙여서 옆에 뭐 카피 같은 거 쓰고 키노트로 보여줘도 충분한데 이제 대형 PT 같은 경우에는 큰 브랜드나 큰 돈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영화들을 짜집기해서 편집본을 만들거나 뭐 요즘에는 AI로 영상을 아예 생성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영상을 PT를 할 때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업체 편집자분들, PD님, 뭐 감독님까지 끌어들여서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나의 경쟁 PT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뉴욕에서는 구정이나 추석 느낌이 정말 안 나서 구정 연휴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각을 하게 됐고 저랑 친한 중국인 친구들은 그 루날 뉴이얼이고 춘절이라고 해서 스프링 페스티벌을 엄청 크게 생각해서 그때 저희 학교가 전혀 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행을 간다거나 되게 좋은 레스토랑을 부킹해서 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미친 듯이 아이디어 짜내고 초치기로 키노트 만드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갔나 싶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국인한테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먼 구정에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고 있나 싶었는데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끝나는 건 좀 매몰찬 것 같아요. 구정에도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일단 또 새로 시작해보자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새 학기가 또 시작되니까 그때 또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 있고 해서 저는 그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계속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을 여러 번 오랫동안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채택이 안 된 광고 아이디어긴 했는데 예전에 모 음료 브랜드 경쟁 PT에 들어갈 때 시작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캠페인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누굴 만날 때마다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구정에도 얘기하고 새 학기에도 얘기하면서 일신 우일신인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의 그 사자성어처럼 계속 새로워지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아이디어였는데 채택이 안 된 거 보니까
새롭게 캠페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진짜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확 늙는 것 같아요, 사람이. 거울 속에 얼굴을 보면 보통은 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얼굴이 일시적으로 뽀얗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혈액순환도 되면서 하는데 어제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웬 초췌한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막 맨날 맥도날드 라지 프라이랑 저희 집에 놀랍게도 1층에 맥도날드 주상복합입니다. 뉴욕에서 상상이 안 되는 건물 형태인데 아무튼 저희 집 1층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맨날 라지 프라이를 사와서 노알콜 맥주랑 막 때려 마시면서 키노트를 막 미친 듯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의 10년을 키노트 노예로 살았으니까 눈만 뜨면 키노트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만드는 속도랑 이런 게 빠르겠어요. 그런데도 진짜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나중에 회사를 차린다면 맨하탄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손으로 미친 듯이 하면서 그 한국의 이 리모트 워크로 이렇게 뒤에서 아이디어를 던지면서 한국 광고계에 아주 작은 변화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을 일으키면서 푸어를 면하고 있다라는 근황이었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문화생활을 하긴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약을 해놨었는데 이거는 이 일이 들어오기 전에 예약을 한 거라서 가야 됐었는데 저스틴 민이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요. 웨스트 빌리지에서. 사실 제목이 데이터인 거예요. 진짜 빅데이터 할 때 데이터. 그리고 막 포스터도 무슨 막 데이터 회사 설명회 PPT 앞장 같은 거 보면 왜 파란색 막 물결 같은 거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연극인데 엄청 데이터 설명회 같은 느낌의 에스테틱이어서 사실 좀 그렇게 저스틴 민을 되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보러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저희 반에 한국인 교포 친구도 저스틴 민을 좋아해서 아무튼 같이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와중에 맨하탄이 군고구마를 세로로 세워놨으면 저는 엄청 위쪽에 살고 있고 그 군고구마 아주 아래쪽이 웨스트 빌리지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진짜 지하철을 한참을 타고 웨스트 빌리지에 있는 루실 롤텔 시어터라는 곳을 갔는데 어이가 없게도 갑자기 무슨 히터가 나왔다면서 여기는 취소가 됐다는 이메일도 안 보내줘요. 최근에 그 박정민 배우 뭐 연극이 5분 전에 취소됐다는 알림을 줘서 관객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여기는 저희는 이제 갔어요. 그 제 친구랑 가서 연극을 보려고 갔는데 그 앞에 경비 아저씨가 문을 안 열어주면서 갑자기 A4 반절 정도 되는 종이를 막 잘라서 나눠줘요, 사람들한테. 가정통신문처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디서 환불받을 수 있다, 우리가 히터가 나가서 뭐 취소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었는데 되게 특이한 거는 그 경비 아저씨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코앞까지 갔는데 취소가 됐다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어디 들어가서 나온 김에 한잔 하고 들어갈까 했는데 날씨도 춥고 뭐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 지하철을 타고 다시 쭉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고요. 요즘 너무 추워서 그런지 그냥 이것저것 도시 곳곳에 모든 것들이 살짝씩 고장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신호등이 갑자기 나가 있거나 문이 깨져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안 되거나 지하철이 멈추거나 이런 식으로 추위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메인터넌스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물들이 다 노후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연극 끝나면 배우들이 다 나와서 막 사인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극이 조금 비쌌어요. 한 80불 정도 했는데 저스틴 민을 실물로 보고 싶다는 생각에 무리를 해서 갔는데 저스틴 민도 못 보고 오니까 좀 허탈해서
저희는 아무튼 2주 후에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환불받은 돈으로.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다녀와서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스틴 민 씨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서 박세영 감독님이랑 우즈랑 슬라이드 스트럼 뮤트라는 기타리스트가 나오는 단편 영화를 찍으셨던데, 저도 나중에 잘 되면 그럴 일이 희박해 보이지만 저스틴 민 씨와 단편 영화를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뉴욕에 있는 일본 문화진흥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팬 소사이어티라는 곳에 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본 관련 문화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스즈키 세이준 감독의 유메지라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스즈키 세이준 감독은 아주 실험적이고 좀 변태적인 걸로 유명하고 굉장히 오래전에 활동하셨던 감독님이고, 아예 일본 문화원 홈페이지에도 perverted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변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유메지라는 영화가 고화질로 상영하는 거는 그 세계 최초라고 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 스즈키 세이준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오래전에 활동하셨던 분이고 완전 인디 막 이런 분이다 보니까 그 영화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 흔치 않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녀와서 다음 주에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혹시라도 재팬 소사이어티 가실 분은 니시다 쇼텐이라는 상점이란 뜻이죠. 라면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을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라면이 굉장히 맛있고요. 저는 탄탄면에 숙주 추가해서 먹고 보러 갈 예정입니다. 요즘 그래도 날씨가 영상인 날들이 간간히 있어요. 아직 눈이 다 녹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래도 해가 떠 있는 느낌이 되게 달라졌고 하늘도 좀 파랗고 이래서 다시 좀 야외 활동을 하고 싶다는 기대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포근해졌다고 하면 이제 저는 불안감이 덜컥 들거든요. 이게 갑자기 미세먼지가 확 들이닥치잖아요. 포근해지자마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그냥 기온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자체로 좋은 날씨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미세먼지에 조금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만 돼도 되게 공기 중에서 이상한 비린내 같은 것도 자주 느끼고 피부도 간지럽고 눈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 좀 예민하다는 취급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마셔도 안 죽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좀 유난 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가끔 저처럼 미세먼지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DC 인사이드의 미세먼지 갤러리를 들어갑니다. 여기에 굉장히 좀 혐오적인 표현이 많은 공간이라서 저도 거기 게시물이나 막 사용되는 단어를 볼 때마다 좀 뜨악하긴 하는데 그래도 미세먼지의 고통이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라는 약간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끔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나쁠수록 미세먼지 갤러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흥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 글이 많이 올라오면 지금 미세먼지가 되게 안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거기서 혐오 표현 말고 좀 좋은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거기서 환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환기 타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되게 안 좋다가 갑자기 미세먼지가 다 물러가고 하늘이 파란색으로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환타 왔다 이러면서 환기를 합니다. 미세먼지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거기서 좀
그 분노와 무력감을 많이 표출하시는데 저도 공감이 되고, 사실 제가 올드앤푸어가 된 이유가 이 유학을 좀 진취적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떠나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 뭔가를 도피하려고 떠나온 거다 보니까, 그 도피하려던 것들은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광고를 한다는 것, 그리고 주 5일 꽤나 보수적인 회사에 다닌다는 것의 고통, 그런 것들로부터 또 도피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두 번째는 미세먼지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곳으로 언젠가는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너무 떠나고 싶었던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사실 최대한 오래 있고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 그린카드 같은 게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하루 여기에 파란 하늘과 이 맑은 공기를 정말 학교 갈 때마다 되게 깊이 들이마시는 것 같아요. 공기를. 그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 달콤해서, 그 사람들이 뉴욕이 미국에서는 공기가 되게 더러운 편이라고 하고 길거리에서 담배나 대마 같은 거 많이 피셔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공기 자체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저는 그 공기를 너무 감사하면서 뱃속 깊이까지 의식하면서 자주 깊이 들이마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되게 워홀을 가려고 생각도 했었어요. 워홀이 워낙 유행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저도 회사 다니다 보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거든요. 왜냐면 매번 할 일이 쏟아지고, 뭐 되게 광고 회사라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눈만 뜨면 뭔가 생겨 있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야 월급이 나오는 시스템이라서, 저는 회사를 다닐 때는 빨리 말일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12월이 돼서 연말 보너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돈이 나오는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서 어느새 올드한 나이가 되었고, 청년 기준이 보통 만 34세? 만 35세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홀도 못 가는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넋놓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청년 대출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오고요. 워홀도 못 가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제 이 대학원을 끝나고 취직을 안 하고 집에 그냥 있으면 쉬었음 청년 통계에도 안 잡힐 거예요, 아마. 이제 쉬었음 중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 쉬었음 중년이라는 말이 없는 이유가, 중년이 되면은 인생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이제 회사를 진짜 10년 이상 다니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도 되게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쉬었음 중년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쉬었음 땡땡이라고 부르는 이 용어 자체에 반대를 합니다. 뭔가를 이름 붙인다는 게 되게 그 사람의 인식을 정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힘이 무서운 건데, 사실 또 미세먼지 얘기로 돌아가자면,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미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그 미세먼지가 뭐 중금속 바람먼지, 뭐 회색 먼지 이런 거였다면 훨씬 더 경각심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쉬었음 청년도 쉬었다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진짜 그냥 놀고 먹고 마음도 편하고 뭐 엄마 등골 빼먹고 이런 인식이 드는 용어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절대 쉬었음이 아니고 뭐 좌절했음 청년이라든가 상처받고 이도저도 못함 청년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고통을 좀 반영한 네이밍이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이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입장에서 지어진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 가능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돈을 벌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네는 쉰 인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 사실 이제 대리 때 3년 차까지는 제가 이 회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회사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주변 어른들한테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뭐 어째요 하면 다들 아니야, 너가 아직 너무 회사를 안 다녀봐서 그래. 이래서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말을 믿고 꾸역꾸역 다녔죠. 근데 10년을 다녀도 회사가 여전히 너무 싫고 적응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10년이나 지나서야 알게 됐는데, 이제 회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서 제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른 회사 퇴사를 망설이시는 분, 뭐 유학을 망설이시는 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모르겠으면 그냥 돈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다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돈을 모아서 뭐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저축해놓은 돈을 바탕으로 잠깐 쉴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광고 회사가 적성과 능력이 다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 때문에 다녔었는데, 그것이 어쨌든 조금 느리게 부어가 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좀 푸어가 되는 거를 조금은 늦춰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는 추천드립니다. 전 사실은 그런 망상을 되게 자주 하는데, 제가 영화가 뭔가 잘 돼서 수상 소감을 발표해야 될 때나 어디 뭐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그 스타들한테는 막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뭐 10년 전에 당신으로 돌아간다면 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뭐 이러면 되게 많은 스타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 누구누구야 다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그게 조금 결과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잘 되더라도 제가 과연 10년 전에 저한테 다 잘 될 거야. 너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나오길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 일단 지금은 되게 행복하거든요, 당연히. 뭐 돈도 많이 안 벌고 있고, 돈만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이 행복한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 때려쳐. 꿈을 쫓아가는 거야. 라고 절대 쉽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젊을 때 때려쳐 그래야 나처럼 이렇게 늙어서 후회 안 해. 라는 말도 사실 쉽게 단정 짓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단정 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일 같아요. 그 오아시스 노래 가사 중에 All we know is that we don't know라는 말을 자주 되새기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다라는 가사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무지하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기면서 뭔가를 너무 단정 짓거나 뭔가를 너무 크게 후회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뭐 당연히 그게 쉽게 되진 않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 나중에 진짜 망하더라도 제 기준에서 망했다는 거는 이제 꽤 오랜 시간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장편 영화를 못 찍는 거가 제 기준에서 지금 망했다는, 영화 감독으로서 망했다는 조작적 정의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진짜 50대가 되는데도 장편 데뷔를 못했더라도 10년 전에 저한테 그래, 너는 회사를 그냥 다녀야 돼. 너 잘하는 거 해. 네가 뭐라고 라고 또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마음,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동시에 그 현재 상황을 너무 싫어하는 마음도 꽤 커서 그 청력이 저를 밀어낸 것도 되게 컸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쉽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스스로가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좋다, 눈물 날 정도로 싫다라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한 번쯤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고 나이가 들었고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다 썼고 가난해질 것이 확정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저희 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교포도 있고 진짜 찐 한국 사람, 우리는 이제 코리안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저처럼 오래 살다 왔고 한국어가 훨씬 편한 사람들은 코리안이고 겉모습은 한국인이고 엄마 아빠랑은 한국어로 대화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거나 한국어를 진짜 기본적인 수준만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한국어가 꽤 가능한 코리안 아메리칸 그리고 코리안들을 포섭해서 곧 게스트로 모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1시간씩 말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서 영화학과를 다니는 다른 코리안과 한번 만나서 팟캐스트에 시간을 채울 수 있다면 더 재밌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물어보고 다니고 있으니까 한 몇 주 안에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 영화는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송곳니를 왓챠로 봤습니다. 왓챠가 미국에서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VPN을 써서 왓챠로 송곳니를 봤는데 굉장히 빡센 영화입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조금 뒤틀린 사랑에 대한 얘기고 이 엄마 아빠가 집 근처에 큰 담장을 세워놓고 아이들을 약간 왜 늑대 인간 이런 거 아시죠? 사회랑 격리시켜서 완전히 늑대가 어떤 사람을 키운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고 늑대처럼 네 발로 걷고 늑대 말을 알아듣고 이런 현상들이 가끔 발견되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키우는데 이제 아이들을 약간 개처럼 이렇게 딱 가둬놓고 키우는 거죠. 사회랑 완전히 격리시켜서. 그래서 일부러 단어도 다 틀리게 가르치고 어떤 식이냐면 컵을 핸드폰이라고 부르는 식이에요. 그러면 야, 나 저기 핸드폰에 물 좀 따라줄래?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을 언어적으로도 격리를 시키고 거기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성욕을 해결해 주려고 어떤 창녀 같은 사람을 눈에 눈가리개를 씌워서 주소를 알 수 없게 데려와서 아들의 성욕을 해결해주고 돈 주고 보내고 그렇게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내용이고요. 상당히 충격적인데 또 아름다워요. 왜냐면 막 그 집이 자연에 있고 옷들도 다 새하얗게 입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보면서 생각한 거는 아, 맞아. 나 진짜 이런 거 찍고 싶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뭘 쓸 때 자꾸 뭐 단편 영화 지원금도 타내야 되고 어디 단체에 잘 보여야 되고 이래야지 돈을 받잖아요. 어떤 사회적 메시지에 부합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여성 단체에서 돈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페미니스트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갑자기 아시안 단체에서 돈을 받으려면 아시안 여성으로서의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그 단체를 겨냥해서 전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제작비가 없으면 만들어지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되게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 부업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내가 이게 싫어서 이렇게 멀리 떠나왔는데 결국 또
누군가의 그 돈을 주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죠. 이 뭐 여성재단이나 아시안재단 같은 게. 그런 분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또 자기 검열을 하면서 전략적인 소재를 선택해서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는 얘기도 아닌데 그 돈을 위해서 또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 지원금 지원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 방학이 5월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는 진짜 의식적으로라도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너의 영화가 사람들이 다 싫어할 정도로 이상하더라도 그냥 진짜 깊은 어떤 내적 정념? 충동에 의해서 하고 싶은 말을 쓰자. 너무 전략적으로 쓰지 말자, 살지 말자라는 다짐을 좀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영화학교 올 때 면접을 보기 직전에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가여운 것들을 봤었는데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진짜 저런 거 언제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다 퇴색이 된 것 같아서 스스로를 좀 다잡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더 하게 된 거는 메트로그래프에서 A Useful Ghost라는 태국 영화를 봤는데 감독님 이름이 라차품 분번 차초케입니다. 제가 제대로 발음하려고 구글에 검색을 좀 했고요. 태국 광고 같은 거가 어떤 식인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한 게 영화도 되게 태국 광고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태국 광고스럽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되게 초현실적이거든요. 막 뭐 예를 들면 초콜릿 광고 같은 걸 할 때 남녀가 껴안고 있는데 여자 목 뒤에 입이 달려 있어서 그 입이 뭐 초콜릿 바를 먹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설정들이 막 광고에서 난데없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광고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광고로 튀려고 저렇게 한 거구나. 근데 이 A Useful Ghost라는 영화에서도 온갖 전자기기, 뭐 청소기, 공장에 달려있는 환풍기, 가습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죽은 부인의 영혼이 깃든다든가 뭐 이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죽은 부인의 영혼이 깃든 청소기와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뭔가가 되게 초현실적이라고 보여지는 것들, 영혼이 어딘가에 깃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유령이 있다는 이런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가 되게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되게 만듦새가 엄청 세련되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유선 청소기 있잖아요. 그 코드가 달려있는 유선 청소기가 막 털털털거리면서 막 와서 그 청소기 헤드로 막 남자를 쓰다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뒤에서 했다는 게 막 느껴지는 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 CG가 아니고 진짜 사람 손이 막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는 그런 씬들도 있긴 했는데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로맨틱한 거예요. 이게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이 깊지?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철학적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혼이 깃든 청소기 영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긴데 거기 관객들도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영화다. 근데 저도 이런 영화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태국 광고의 톤이라서 태국 광고를 보시지 못한 분이라면 더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갑자기 라차품 분번 차초케 감독님의 이름을 발음하다 보니까 최근에 본 밈이 생각났는데 아피차퐁 위라세타클 감독님의 이름을 구글에 찾아보지 않고 발음할 수 있으면 진정한 시네필로 거듭난다는 밈을 어디서 봤는데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굉장히 급진적인 영화를 보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남들에게 욕을 먹거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영화일지라도 좀 더 자유롭게 써봐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한 주였고요. 그 이번 주에 어쨌든 제가 계속 되게 집중해서 일을 많이 했어야 됐다 보니까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잘 안 듣는데 에너제틱한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밍 타이거의 노래를 들었고요. 이것도 뮤직비디오가 너무 좋은데
신기한 건 스포티파이에 한국말로 나란히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영어로 NARANI 나란히 이렇게 검색해야 나옵니다. 그리고 벤슨 분의 슈거 스윗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추천에 떴는데 듣다가 중독이 돼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무튼 노동요로 적합한 두 곡도 추천드리고요. 부디 없었으면 하지만 설 연휴에 노동을 많이 앞두고 있는 분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면 좋겠고 가족이랑 싸우지 마시고 자유롭고 푹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설 연휴가 없어서 다음 주에도 그대로 학교를 갈 거고 아직 하고 있는 일도 완전히 일단락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아직 어떤 주제로 할지 못 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직 너무 바빠서 다음 주에는 무슨 주제로 해야 될지 못 정한 상태고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폭풍의 언덕 새로 리메이크된 버전이죠. 영어 제목으로는 워더링 하이츠인데 제이콥 엘로디랑 마고 로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상당히 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좋은 평은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그게 야해서 너무 섹시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야하지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라서 궁금해서 저는 보러 가기로 일단 지금 예매를 해놨고요. 아직 다음 주에는 주제가 없지만 다음 주에 또 주말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